안녕하세요. 의학정관사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40회 관세사 2차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잘 마무리가 되었죠. 관세평가, 기출문제, 해설 및 강평, 총평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고, 첫 번째, 그러니까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엽적인 부분에서 조금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난이도 자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작년보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의 길이 같은 경우가 이제 고착화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0점짜리는 보통 문제가 1.5쪽, 진짜 길어봐야 2쪽, 근데 보통 1.5쪽 안에서 커트를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짧은 0.5쪽, 그리고 한쪽. 이렇게 해서 토탈 한 4쪽에서 5쪽 내외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이제 고착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4쪽 안에서 커트를 쳤고, 길어졌을 때 한 5쪽 정도 내외로 커트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의 길이에 대해서는 모의고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모의고사를 조금 더 어렵고 길게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길이나 분량, 문제의 분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당황하실 경우의 수는 많이 낮았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조금 출제가 된 부분이 경향이 있어요. 이번 회차. 마찬가지로 여기와 일맥상통하겠죠. 변별력을 위해서 이제 지엽적인 부분. 사실 우리가 30점, 20점짜리로 문제가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을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다소 변형을 해서 다시 출제할 수가 있게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별력을 위해서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 하나하나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에 대한 평을 하고 이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판단을 요구하거나 뭐 대단히 복잡한 계산 혹은 대단히 복잡하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판단하고 아무리 못해도 한 3가지, 4가지, 5가지 뭐 요 정도의 과세 가격의 성격, 이 비용들의 성격을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과세 가격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문제에 대한 평을 하고 나서 문제 풀이가 들어가게 되면 한 15분, 20분 이내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던 생소한, 그리고 아예 보시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파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은 등한시 혹은 한 3번 볼 거 2번 보고 2번 볼 거 1번 봤던 파트라서 생소한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헉! 이건 뭐지?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하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제 1번 볼게요. 문제 1번. 이거는 이제 운임 쪽을 위주로 건드렸었죠. 거래 내용 1, 2, 3 해가지고 물음 1, 2, 3 각각 하나씩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접해봤던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문제 유형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이게 약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자, 문제 1번. 자, 운임을 냈단 말이에요. 운임. 작년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었죠. 운임이 과세 시점, 수입항 도착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하역 준비가 완료된 때까지인데 여기서 항해용선에 있어서는 선장의 완료 통지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임 쪽이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으니까 운임 한번 건드려 볼만 하기는 하겠다라고는 했었지만 이거를 그냥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파트에서 운임은 운임 파트기는 한데 전혀 생뚱맞은 파트에서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근데 난이도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공선의 조류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고, 오히려 이거를 이제 환율이랑 엮어서 냈는데 문제 4번에서도 겹치기는 합니다만 왜 이렇게 성의 없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방법부터 6방법까지인데 지금 대체평가 방법 하나도 안 나왔고, 심지어 문제 1번에 거래 내용 1하고 문제 4번에 거래 내용 1번에 적용 환율 가지고 장난친 게 똑같죠. 문제가 그렇게 성의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걸 가지고 거래 내용 1번을 하고 이제 거래 내용 2번은 고시 24조를 건드렸는데 이건 판단 같은 경우가 전혀 어렵지 않았고, 이제 거래 내용 3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좀 덜 나서 가지고 중간중간 기침을 조금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내용 3번은 이제 그나마 거래 내용 1, 2번보다는 조금은 이제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와,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실무적으로 되게 다양한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관세사들이 통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 표가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럼 처음 시작 뭐 바프부터 시작해서 오션 프레이트 해가지고 뭐 바프, 카프, CIS 뭐 착착착착 해가지고 표 돼가지고 이건 과세, 이건 비과세 착착 해서 실무적으로 이 표 보고 탁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이게 수년간의 데이터에 쌓여온 것이고, 와, 이거는 어떻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만 관세사로서의 캐파라기보다는 그냥 논쟁이 있는 각종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특히 나중에 뭐 별도 청구되고 아니면 얹어서 청구되고 그런 기타 잡비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냥 약속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표를 그냥 다 같이 써요. 그러면서 막 하다가 이 운임 인보이스에 그 운송업자가 청구하는 거, 이게 들어있네, 쫙 보자, 여기 있네, 이거 비과세네, 오케이. 이렇게 핸들링이 그냥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해석상의 다툼, 관세사로서의 어떤 견해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지극히 지엽적이고 실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번 봤으면 풀 수 있는 거고 못 봤으면 그냥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서 물론 저는 사례형 출제를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지엽적인 사례형 출제는 조금 성의 없는 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뭐 어찌됐던 문제 1번에 있어서는 운임과 관련된 것이 출제가 되었고 작년에 운임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고 중요한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다른 부분을 건드리는 운임의 문제가 나와서 절반의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모의고사를 치면서도 꾸준하게 이제 권리사용료 굉장히 중요하다. 사례형 문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다못해 권고 의견 4.1부터 4.13까지는 우리 잘 숙제합시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어느샌가 권리사용료가 약간 찬밥 취급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권고 의견 4.7이 그대로 나왔죠. 다만 여기서도 이제 예해 19점이라고 같이 엮어서 냈어요. 예해 19점을 우리가 재현 생산권은 사실 공허한 권리이다 정도까지만 공부하고 웬만해서 넘어가는데 그 재현 생산권의 개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이것까지도 물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는 파트는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예해 19.1을 몰라도 충분히 나머지로 커버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이런 유형들이 많이 고착화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죠. 길이가 고착화되고 보통 4, 5쪽 하면 한다. 그러면서 유형도 우리가 20점짜리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20점짜리를 100% 그냥 판단으로만 배점을 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서술, 규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암기했는지 써봐 하면서 사례를 주고요. 여기 이렇게 사례를 주고 이 사례와 관련된 규정을 일단 써봐. 그 다음에 사례를 판단해봐 하는데 이 판단 쪽의 배점을 얘보다는 조금 덜 주는 거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15점, 5점 아니면 뭐 12점, 8점, 30점에다 치면 한 30점, 2점에다 치면 여기 20점, 10점 이런 식으로 물론 판단도 우리 관세평가 판단이 중요한 학문이니까 하지만 100% 판단 혹은 100% 계산을 묻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묶어서 내는 게 조금 더 비중이 실리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문제 2번도 보시면 이제 물음 1번에서 14점을 배점을 해놓고 양가로 1번은 단순히 그냥 쓰는 거, 단순히 쓰는 게 아니죠. 여기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가로 2번 그리고 물음 2번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0점 중에서 절반 이상은 다 그냥 쓰는 거, 단순히 쓰는 거. 판단에만 무게를 너무 많이 실지는 않는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거 뭐 문제 2번 같은 경우야 뭐 권고가 4.7 그대로 낸 거니까 거래 당사자들 그냥 이니셜만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 3번 이건 진짜 그냥 주는 문제였죠.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가 관세평가 같은 과목은 절차가 조금 덜 중요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서류 제출과 관련된 거 뭐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 관세평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도가 떨어지는 파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뭐 잠정가격 신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과세가격 사전 심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많이 안 보던 거라서 갑자기 이제 물음 2번에 이 잠정가격 신고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전심사 신청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관세법에서 이미 이걸 충분히 학습했었으니까 그 기억을 떠올려서 대응을 하셨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그래도 유연하게 대응하셨을 것이고 특히 잠정가격 신고는 우리가 가격 조정 약관을 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학습을 했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잘 안 보던 부분이니까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아예 포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10점 중에서도 내가 한 5점 정도라도 먹겠다라고 하면서 좀 잠정 가격 신고에 대해서 최대한 써내려 가셨으면 유연한 대응이 되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물음 1번 같은 경우 그냥 주는 거였죠. 그리고 비교가 여기가 되게 올해가 좀 유난히 처음 출제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비교 가격 같은 경우도 제대로 출제된 적이 여태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비교 가격 산출 시점 그러면서 영향 판단 방법 이런 것들도 물었고, 그리고 잠정 가격 신고나 사전 심사 이런 것들 대상들 이런 분들 여태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 3번은 그 이후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가 그냥 단순 서술하고 끝나는 거였어요. 판단도 없고. 그래서 문제 4번, 그나마 이제 문제 4번이 그나마 괜찮은 문제로 보이기는 하는데, 거래 내용 2번부터 보자면 이게 굉장히 옛날 사례이기는 해요. 제가 이거를 환리스크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뭐 부당한 할인 이런 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조건 사정 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례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환리스크 분담 때문에 통화 2개로 쪼개면 이거는 그냥 상관행상 인정하는 거니까 굉장히 과거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이게 지리외신문 검색해보면 굉장히 짧게 나오거든요. 그냥 딱 그대로 나왔어요. 보면 권고의 4.7도 그대로 나왔고, 그러니까 사례형을 내더라도 이제는 이 사례형을 토대로 문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세밀하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리회신 검색되는 거, 그러니까 지리회신 있는 거, 관세청 결정 나온 거, 이거를 거의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이제 그대로 내는 추세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뭐 어떤 문제들도 있었으면서 이제 비전공자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도 마찬가지 수업의 진행이 이제는 뭔가 업그레이드된 사례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검색되는 사례 누가 많이 하나, 이렇게 흘러가는 건 진짜 좋은 게 아닌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아마 수업 내용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거래 내용 1번 같은 경우도 환율 가지고 또 이제 함정을 파기는 하는데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아마 조금은 뭐 실무적인 거를 아시는 분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입 신고일이랑 뭐 고시 환율이랑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조금 헷갈리게 만든 포인트가 있어서. 근데 문제 4번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거는 통화 환산의 문제기는 했지만 결국은 결제되는 통화가 중요한 건데, 결제되는 통화가 원화니까 통화 환산 문제가 아예 안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함정에 빠질 일은 없었다.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정도.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문제의 퀄리티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고, 그러면서 단순히 막 어떤 대상들 물어보고 단순히 쓰는 것만 좀 점점 늘어나고, 솔직히 이번에 쓸 양이 되게 많았거든요. 단순히 뭐 그런 부분들만 나오는 게 좀 두렵습니다. 관세법처럼 될까봐. 올해 관세법 강사님들이 굉장히 분기탱천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도대체 어떡하느냐. 근데 저 솔직히 조금 불안합니다. 관세평가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완벽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평가라는 항목 특성, 과목 특성상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도 알기는 알아야 될 건데, 이제는 그러니까 유의미한 사례에서 이제 수험 목적상 수험생들이 조금 더 이 본질을 꿰뚫고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이걸 수험에 맞게끔 바꿔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갖다 꽂아버리는, 그게 뭐 똑같지 않습니까? 관세법이 지금 산으로 가는 거랑.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다. 문제풀이를 일단 가볍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의 거래 내용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뭐 전혀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거래 내용 1번, 국내 밀 수입자 I, 그리고 캐나다에서 밀을 수입하기 위해서 선박회사와 수출항, 몬트리올항, 그리고 부산항 간의 왕복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자 X 이렇게 있고요. 이 친구가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XO가 아니면 F 조건이겠구나. 수출자가 운송 계약 체결하고 C, D로 간 다음에 그거 단가에 녹이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계약 체결하고 E나 F로 가겠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입자 I는 캐나다에 있는 수출업자 X랑 밀 만 톤 이거 하면서 FOB래요. 그러면서 USD 10만 100만, 단가 뭐 $100 톤인데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은 이 10만 100만 달러가 직접적인 대가잖아요. 그리고 송품장에 쓰여 있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로서 실제 지급 가격을 결국은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PAPP는 일단 USD 100만, 이게 확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몬트리올 항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임 보험료, 운임 및 보험료니까 이거 그냥 법정 가산 요소죠.
법정 가산 요소고 운임 F 조건이니까 당연히 고려가 됐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USD 15만. 이거는 법정 가산 요소로서 들어간다. 그다음에 부산항에서 수입자 I의 대구 보관 창고까지 운송료,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죠. 수입항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이것까지 언급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밀 10,000톤 수입 신고 당일은 3월 22일 토요일에 고시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을 여러분들이 잘 아느냐라고 하는 건데 함정을 팠죠. 첫 번째 고시 환율인데 언제냐? 수입 신고일. 신고일 당시에 환율이 1 USDT에 1,200원인데 이거는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이날 고시한 환율이 뭔지 몰라요. 이것만 봐서는. 그리고 바로 밑에를 일단 봤더니 3월 10일부터 3월 14일 수입 신고한 날의 전주죠. 이때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은 이 앞에 고시원 이거 보고 그냥 싹 무시하고 아 밑에 거구나 바로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예 모르시는 분 같지는 않아요. 출제하신 분이 이거를 아마 함정을 파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고시 환율이 딱 보통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쯤에 다음 주에 적용할 고시 환율이 떠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그 주의 환율, 이 주에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율은 언제 거겠어요? 그 전주에 한 거. 어찌됐든 그 주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차주에 적용될 환율을 고시를 때려요. 하지만 금요일 날 오후에 고시를 하기는 하지만 토요일 날까지는 그 주의 환율이 적용되고 일요일부터 금요일 날 오후에 고시한 환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렸는지, 그래서 토요일 날 봤더니 이미 고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쯤 띄우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그때 환율이 조회가 되기는 돼요. 그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고시하는 환율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재정 환율도 따로 고시가 되고 뭐 외국환 매도율 같은 것도 따로 고시가 될 거니까. 근데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고시 환율을 했으니까 뭔지 몰라요. 이게 뭔지는 출제자밖에 몰라요. 하지만 고려할 상황이 아니죠. 그 밑에 전주에 우리가 원래 익히 알고 있는 과세 환율, 전주에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50 있으니까 그냥 이거 환율 싹 무시하고 여기에 환율은 적용이 되는 건 뭡니까? 1250. 이 환율 적용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선회조료 관세평가 처리 방안까지 쓰라고 했으니까 공선회조료 그냥 가산하죠. 있으면. 근데 유의할 점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맨 마지막에 운송선박이 귀로에 적하가 없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약정했어요. 당사자가 약정했어요. 지급하기로 실제로 발생하면. 근데 그걸 아직 알 수 없죠. 그래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구하시고 할 때는 일단은 100만 불에 15만 불 이거 두 개까지만 하되 향후에 실제로 공선 회조료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까지를 포함하여 과세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써주시는 게,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써주시는 게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계산값은 이거에다가 이거 두 개 더해서 1250을 곱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1437 500 000. 우선은 이게 과세 가격이 맞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지급한 공선 회조료가 안 나왔으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지금은.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운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면 그걸 더해줘야 할 것이다. 이네 멘트까지 써주시면 좋았을 것이고요. 거래 내용이 이는 뭐 판단이 너무나 쉽죠. 그냥 이거 규정 쓰고 판단 한 두세 줄짜리죠. 고시 24조 5항 3호에 선박운송이 이제 항공우소로 바뀐 경우 해가지고 가나다 3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정에서 보시면 이 거래 내용 2를 보면 수입자의 귀책 사유로 뭔가 바꾸게 됐었고, 그래서 추가된 운임 전부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가나다 중에 나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자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것들은 과세 가격에 모두 들어가니까 이거 더 해줍니다. 거래 내용 2가 그나마 지금 뭐 거래 내용 1이나 3보다는 그나마 훨씬 더 그나마 수업 목적상으로 봤을 땐 낫습니다. 거래 내용 3번은 자, 이게 위에 있는 CRC, CRS, 뭐 ECRS 이런 것들은 그냥 관세평가 질의회신 내용에서 나와 있던 것들이고, 밑에 CIS, 컨테이너 인밸런스 서차지는 14년도에 관세청 결정이기는 합니다. 자, 그나마 그 위에 동그라미 두 개 CRC, CRS, ECRS는 여러분들이 유추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보면 내가 이걸 처음 본 것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부대 비용 할증료를 운임에 추가한다. 그러면서 선박회사는 유가, 용선료, 일반 관리비 등 이런 비용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채산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입하주한테 비용들을 부과하죠. 여러분 우리 운임 공부할 때 뭐가 있었어요? 운임의 구성 요소들이 뭐 승무원들에 대한 그 급여라든지 연료비, 여기서 쓰는 재료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그 운송업자의 마진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운임이 결정이 되고 그것들이 운임 명세서에 기재가 되게 되고 그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운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세스들을 떠올리셨다면 이런 것들 유가, 용선료,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판매 가격, 운송자의 입장에선 판매 가격이 운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성하겠구나. 그렇다면 부대비용 할증료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화주들한테 청구가 되고 지급이 되니까 이것들은 가산하겠구나 라고 유추 해석하시기에는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으셨을 건데 이 컨테이너 인밸런스 서차지는 어떠한 설명도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아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맞췄을 거고 못 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찍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래도 단어로 보고 추적을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컨테이너 인밸런스 서차지, 그러니까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거든요. 어쨌든 관세청에서 이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은 수입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 수입항 도착한 이후에 컨테이너를 나중에 회수하고 다시 갖고 오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수입 이후의 것으로 보자라고 해서 이거는 과세하지 않는 걸로 최종 처리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냥 물음 3번에서 써주셨으면 충분했었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그거까지 나오겠습니다. 막 원산지 증명서, 발급비용, 수수료 이거 운임 보험료 부대비용에 들어갑니까 맙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운송업자가 청구하는 운임 인보이스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운임 인보이스에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요. 거기에 한 방에 들어가고 쫙 청구는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막 하나둘씩 생겨날 때마다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에다가 다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세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기는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걸 문제로 내면 진짜 이런 거는 뭐 누가 똑똑하고 관세 평가 관련 규정의 본질을 꿰뚫어서가 아니라 그냥 애매하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라는 것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표 보고 그냥 과세면 과세 가고 표 봐서 비과세면 비과세 가는 건데 이런 거를 문제로 내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2번은 여러분들 뭐 내용 자체야 권고의견 4.7에 있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볼게요. 일단 물음 1번에 보시면 WTO 평가 협정 근거에서 제한 생산권의 개념 그리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쓰고 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단순 서술은 맞아요. 그리고 제한 생산권이라 함은 하면서 별도의 정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제한 생산권에 대해서 통칙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좀 녹여서 썼으면 그래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해 19.1에서 판단 기준을 한 4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단순 서술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권고의견 4.7을 공부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협정에서는 권리에 대해서는 분배 또는 재판매하는 권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 조건성을 따질 때 이 친구가 음반 회사가 다시 수입하는 저 Z한테 이거를 주지 않으면 Z가 로열티를 주지 않으면 자기의 상업적인 이익이 침해가 될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거래 조건성을 이제 충족한다라고 보잖아요. 그 내용만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하죠. 그럼 보는 김에 이렇게 X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음악가 R이 있어요. 그러면서 둘 간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재현 생산, 마케팅, 공급 이런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러면서 X는 수입국에 전매하기 위해 음악가 R의 연주 내용을 재현 생산한 음반들 지가 재현 생산했죠. 재현 생산된 물품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X는 수입국에서 전매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국에 있는 Z 여기죠. 재현 생산 지가 재현 생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 수입을 하고 이 친구는 재현 생산하지 않죠. 재현 생산된 물품을 여기서 공급 유통하죠. 그러니까 공급 유통하는 권리로서 이 매매 계약의 10%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권리의 유형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협정에서는 유통하는 권리로 그냥 딱 답을 주죠. 그러면서 이 물품이 들어오고 이 물품이 판매되는 금액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권리 사용료가 산출이 되는 부분들을 고려하면 관련성은 충족한다. 여러분 분배 및 재판매권이잖아요. 분배 및 재판매권은 그 물품이 들어와서 이 물품이 팔린 것에 대해서 이 유통하는 권리를 설정을 하고 돈을 주는 거면 관련성은 그냥 충족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더 성의 있게 바꿨으면 차라리 저작권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수업 시간 때는 그 두 개를 다 다뤘었고요. 저작권 되면 당연히 여기 가사 선율 수록돼 있으니까 그걸로 관련성 판단하시면 되시고 거래 조건성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자기한테 R한테 받은 권리를 다시 얘한테 한 번 더 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를
이렇게 안 받으면 이 친구가 얘한테 지금 이걸 안 받으면 상업적 이익을 침해받을 것이 당연하니까 당연히 얘 입장에서 돈을 줘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죠. 권고경 4.7에서 그 내용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이거를 조금 더 뭐 여러분들이 예쁘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기는 하지만 논술이니까 하지만 뭐 시간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냥 4.7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충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물음 1회 이제 양가로 2번도 그냥 관련성 충족 단순 나열하는 거죠.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이거는 제가 해설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단순 서술이라. 그다음에 물음 2번 마찬가지죠. 이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상황을 쓰라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다섯 써야 됐어요. 권리 사용료 가산할 때에 거래 조건성 판단할 때니까 직접 지급과 간접 지급 두 가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시행 규칙에서 6가지 또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행 규칙 6가지에서 나아가서 평가 고시에서 다시 한번 3가지를 규정하죠. 결국은 그 부분들까지도 다 그냥 쓰시면 원활하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문제 2번이었다. 문제 3번은 뭐 그냥 쓰는 거죠. 자,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3.1이었는데 이거 그냥 써놨어요. 아, 이런 것들이 있다. 사실 이런 거 몰라도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위 협정 내용의 기초에서 관세법령상의 규정을 근거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특수관계 범위에서 당의 해당 산업 부문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해서 쓰시오. 그냥 3개 쓰면 되는 거죠. 시행령 2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냥 3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특수관계자가 아닌 녀석들, 이 녀석들하고 가격 결정하는 방법으로 되었거나 당의 산업 부문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방법으로 되었거나 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교 가격 설정에서 그 근접성 여부 판단해서 판단하는 그 방법 단순히 그냥 쓰면 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물음 1번에 2번은 그 중에서도 이제 평가고시 28조 2항 우리 판매 상황 주변 판매 주변 검토하는 거 평가고시 28조에서 10개를 두고 있잖아요. 이 중에 이제 5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비교 산출의 기준 시점. 와, 제가 이제 비교 가격 문제 한 번도 안 내다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 진짜 혹시나 해가지고 아 그래 여러분 비교 가격도 그래도 한번 봅시다 하고 냈었는데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건드렸다가는 죄송할 뻔했어요. 어찌됐든 자 여기로 왜 동그라미 치냐. 비교 가격의 산출 시점 3가지가 있죠. 그 3가지 그냥 규정이 나와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비교 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방법 우리 10% 룰 알고 있잖아요. 비교 가격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10% 땡겨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서 이 안에 들어오면 영향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다수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협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0%로 일을 천편일률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답니까? 여기여도 된다 여기여도 안 된다 이런 것들 그 예외적인 규정 시행 규칙에서 그것까지 같이 써주시되 여기서 다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까지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만 좋은 점수가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관세법령 규정을 근거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물음 2번 같은 경우 잠정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 이게 5가지 딱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음 2번 같은 경우가 진짜 최악이죠. 최악의 문제. 그냥 5가지 딱 쓰고 양가로 2번 그냥 3개 딱 쓰고 여러분 관세평가라는 학문인데 관세평가는 실질과세 원칙이 가장 대전제고 거래가격 최우선 존중이고 이런 것들 즉 본질을 꿰뚫고 그 본질을 꿰뚫 수 있는 기준들을 법과 협정에서 마련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거래 관계에서 본질을 찾아 나가면서 내가 판단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단순히 이런 나열되어 있는 대상들을 가지고서 풀어라 외운 걸 써봐라 라고 한다는 건 진짜 최악이죠. 어찌됐든 뭐 거래 관행상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된다. 특히 1차 상품들이다 해서 5가지 규정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납세 신고를 할 자가 사전 심사 신청하는 거 대표적인 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 결정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30조 1항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것들 제가 논술 특히 관세평가 논술함에 있어서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냥 단순히 대상 나열하면서 30조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가 그렇게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이거 다 풀어서 쓰려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 물음 2번에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도 진짜 울머 겨자먹기로 30조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가서 써야 돼요. 내가 30조 1, 2, 3항을 다 아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나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썼으면 그냥 점수가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거였다. 자, 문제 4번 통화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마 통화를 2번이나 연달아 낸 게
작년에 아주 큰 개정 사항 중에 또 하나였죠. 운임도 마찬가지였고 원래 외국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세 환율을 정하다가 그게 너무 납세 의무자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재정환율 및 기준 환율을 통해서 약 1%가량 낮추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환율에 대해서도 나름 큰 기준이 그 개정이 있었겠지만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여러분 사실 이 환율은 관세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서 계산 때려가지고 그냥 고시해주면 그 고시 환율 우리가 보고 적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그래 그나마 이거는 뭐 거래 내용 2가 됐든 뭐 거래 내용 1번 통화 환산이니까 통화 환산은 잘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나마 괜찮기는 하지만 굳이 사실 관세사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관세사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개정된 걸 굳이 그렇게 이렇게 두 개나 중복되게끔 할 필요가 있었을까? 헷갈리게 여러분들 헷갈리는 포인트를 지금 잡은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토요일에 들어왔죠. 이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에 수입된 거는 그 전주에 금요일 날 딱 고시 때려가지고 그 다음 주 적용시키는 그 환율이 그 주 토요일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에 고시 때리는 그 환율은 일요일부터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토요일이니까 뭐야 우리 금요일까지 고시하는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그러면 토요일 날 가는 건가? 이거 이제 그걸 함정 포인트로 만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거래 내용 1번을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 결제는 고정 환율 사용했고 수익국 통화인 원화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통화 환산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고정 환율로 일단은 USD 3,000 돼 있는 거를 1320 곱해가지고 원화로 환산을 해주고 고정 환율로 그 원화로 내가 대금 지급이 들어가니까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환율로 환산할 일은 없죠. 왜? 결제 통화가 원화니까.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라는 것들을 물음 1번에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 거래 내용 2번 이게 굉장히 옛날 사례인데 이거 수출을 업자간 환리스크 분담을 위해서 동대금 결제 통화를 두 종류로 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동물품 대금의 50%는 엔화로 결제했고 나머지 50%는 엔화를 US로 환산, 즉 제3국 통화로 환산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그 3국 통화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인데 물음 2번을 보시면 거래 내용 2가 이와 같이 결제 통화가 두 종류다.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적용 가능 여부를 관세법과 권고의견 규정을 근거로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실 통화 환산을 묻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모범 답안 만들면서 살짝 고민했었거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WCO 권고 의견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WTO 평가 협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물론 예해 2.1과 권고 의견이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보시면 이 거래 내용 2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 관세청 사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청 사례에서는 뭘로 건드냐면 이거 그냥 조건 사정으로 건드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통화 환산 관련해 가지고 기출이 됐었잖아요. 통화 환산도 우리 협정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례를 그대로 갖다 쓴 거니까 이 사례에서 그래서 저는 모범 답안에 일단 조건 사정 관련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환리스크 분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당사자가 화폐 단위를 갑자기 결제 통화를 두 가지로 막 가르고 막 이런 것들이 조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들이 아니냐. 근데 그 사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사정. 그래서 일방법 배제시키는 친구들은 정상적인 상관행을 벗어나는 그런 거래 형태를 띌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행위들. 환리스크 분담을 위해서 결제 통화를 땅땅 두 가지로 이원화시키는 방법은 상관행상 인정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상관행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방법에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만 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삼국 통화 때문에 통화 환산 이거는 관련 규정 추가적으로 그냥 검토해라 하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에 아마 요 정도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 정도까지 쓴 이유는 사실 여기까지도 제가 다 쓰려고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것까지 고려해서 모범 답안을 쓰거든요. 저도 시간 맞춰놓고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내려갈 때 웬만하면 수정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서 최대한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편인데 와 시간 진짜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앞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하고 제3국 통화 이거 통화 환산까지도 사실은 써주시면 베스트죠. 왜? 일단은 대금 결제가 엔화가 있고 그리고 이 엔화를 USD로 한번 환산해서 이거를 이제 신용장 열어가지고 대금 결제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얘네들에 대한 고정 환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엔화는 그냥 우리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환율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환리스크 분담을 위해서 요 녀석 한 것들은 엔화 고정 환율 적용해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 달러를 LC 개설한 그 금액만큼 이게 이제 결제 통화니까, 그러면 여기는 USD의 고시 환율, 그리고 여기는 엔화의 고시 환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그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과세 가격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즉 1방법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과세 가격은 통화 환산에 있어서 이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다 써주면 좋긴 좋은데, 앞에 진짜 쓸 거 많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쓸 거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물음 2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건 제가 말로 하니까 짧지, 이거 다 쓰면 굉장히 길었을 거란 말이에요. 10점 배점을 그냥 초과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에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정말 이 사례에서 다룬 조건 사정,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상관행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 부분만 들어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시간과 어떤 것들이 허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면 방금 말씀드린 삼국통화 환산 그거까지도 쓰셨으면 훨씬 더 좋은 답안,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4번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냥 단순 대상 나열 이런 것들을 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뭔가 좀 성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무성의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 문제 총평을 하면서도 진짜 문제 너무 쉽고, 그러니까 변별력을 가리기가 조금 어렵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한 3년 연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간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당분간은. 과거 진짜 조금 양질의 문제가 출제됐었던 한 4년 5년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3년 그 이전 단계. 근데 그때 솔직히 어렵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정말 관세사로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시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 3년은 와, 이건 좀 심했는데? 라고 하는 게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수업 때 제가 이렇게 딱 강조드리고 이렇게 수업 때 이게 진행하는 그 프로세스들에 있어서 조금은 변경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시험 문제가 지금 이 따위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네, 일단은 여러분들 오랜 기간 또 공부하시고 또 시험 치르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날 정말 긴장도 많이 되셨을 거고, 하루 종일 쓰느라고 팔도 많이 아프셨을 거고, 손가락도 많이 아프셨을 것인데,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셨고 또 그날 다 쏟아내고 오셨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니까, 이제 다 신경 끄시고 시험 발표 날까지 정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즐겁게 노십시오. 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40회 관세평가 총평 및 기출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